방금 소개받은 KB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의 김수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베트남이 왜 차이나 플러스 원 국가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베트남 시장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나 플러스 원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죠. 이때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 무역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반도체 수출 제한이라던가 아니면 전기차 공급 사슬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무역 분쟁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생산 기지로 기능을 해왔던 것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속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역전쟁 이전부터도 중국에서 제조업체들이 제조 기반을 빼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이유는 중국의 노동력이 가격이 비싸지면서 임금이 상승되면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무역전쟁이 있기 전에도 탈중국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역전쟁 이후에는 이것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분야는 반도체, 그리고 IT,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로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고요. 자국에서 생산한 물건으로 자국의 물건을 공급하자는 리쇼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완전한 생산 능력을 철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가장 큰 소비시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중국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리쇼링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유럽은 임금이 너무 높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생산 물건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제조업 인프라나 숙련 인력이 부족한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대안이 있을 수 있겠고, 제조업 인프라나 숙련 인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자국 시장의 규모가 중국만큼 되지 않는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고요. 따라서 각각의 대체 마켓에 대해서 각각의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단일 생산기지, 단일 국가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차이나 원 플러스 원 전략인데요. 그림을 먼저 설명드리면 왼쪽이 제품 생산기지의 위치고 오른쪽은 제품의 판매 시장 위치입니다.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판매를 했죠. 화살표는 제품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동 경로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전선으로 약해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이외의 생산기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생산기지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판매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에 판매하는 제품은 중국에서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이죠. 또 중국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공산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할 이유가 없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저 약해진 화살표를 보완할 수 있는 국가를 플러스 원으로 생산기지로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되겠고요. 이 원 국가로는 여러 가지 국가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도도 그 중에 한 국가고, 베트남도 그 중에 한 국가, 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그 중에 한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베트남이 가장 최적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제조업의 탈중국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국가는 베트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빈페스트라는 베트남의 전기차 제조기업이 있습니다. 이 빈페스트가 작년 11월에 자체 생산 전기차 VF8을 미국에 첫 수출하기 위해 선적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미국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고 전기차 이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탑 브랜드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소비자도 되게 까다롭고요. 그런데 후진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한국이나 일본만 진출할 수 있었던 미국 시장에 베트남이 진출을 했고요. 베트남이 진출한 이후에 진출하게 된 첫 국가로 미국이 바로 그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VFA과 빈페스트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전기차 1위 업체입니다. 빈페스트는. 그렇지만 아직 전기차 판매 대수는 3분기 통틀어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2만 1,000대밖에 되지 않고요. 아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8월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성공했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판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자체 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 VF8의 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첫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로서는 굉장히 디자인이 괜찮은 편입니다. 뭐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은 편입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을 이탈리아의 피닌파리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인 스튜디오에 의뢰를 해서 만들었고요. 미국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잘 팔리는 모델인 SUV를 전기차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판매 가격은 5만 불이고요. 현재 닛산 아리아나,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 ID4 등과 경쟁하는 차종입니다. 전기차를 수출했을 때 이탈리아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좀 기시감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포니가 첫 수출을 했을 때 바로 이탈리아 회사의 디자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켰던 한국과 일본의 모델을 베트남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수출 모델에서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자동차 수출을 미국 시장에 했다는 것에서 이미 베트남의 제조업 기반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베트남에서 전기차를 자체 생산한 것을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품과 다양한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자회사에서 자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플러스 원 국가로 베트남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베트남의 굉장히 개방적이고 대외 협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이머징 국가 중에서 현재 보여지는 테이블은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과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베트남이 체결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다음으로 큰 선진국 시장인 EU와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나와 있는 국가들 중에서 9개 현재 자유무역 협정이 가장 많이 체결되어 있고 이는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무역 갈등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최적 후보지로 베트남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이 플러스 원 국가로 선택되는 요인을 들자면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그래프는 일본 무역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아시아 각국의 제조업 노동자 평균 임금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아시아 각국 중에서 중국 대비해서는 베트남의 임금이 40% 수준밖에 안 되고 가장 낮은 필리핀 다음으로 베트남이 두 번째 낮은 임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낮은 국가는 인도인데요. 인도와 베트남이 플러스1 국가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또 플러스1 국가로 베트남을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거대 인구가 지지하는 소비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이미 1소비 금액이 11달러 이상인 소비 계층이 4천만 명이 되고요. 2020년 현재. 2030년까지 소비 계층이 7,700만 명, 3,700만 명이 추가로 유입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베트남 시장 자체의 매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현재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미 이전했거나 앞으로 이전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장차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베트남에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의 60%를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IT 수출의 30%를 현재 삼성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베트남에서 경제에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애플, LG전자 그리고 인텔은 글로벌 생산량의 70%를 베트남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고요. 핸드백 명품 브랜드인 코치는 4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 신발의 51%를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걸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노동 집약형 산업부터 첨단 산업까지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2022년, 2023년 앞으로의 주요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첨단 산업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생산 선비를 베트남으로 추가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 이미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을 이제 요약한 슬라이드고요. 베트남의 이제 레고 공장이 신규로 중국 공장을 증설하는 대신에 베트남을 선택해서 증설을 하기로 했고 10억 불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글로벌 카메라 모듈의 선두권 업체인 중국 업체입니다. 써니 옵티칼 같은 경우에 중국의 베트남의 다섯 번째 프로젝트를 2023년에 22년과 3년에 23억 불 규모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서플라이 체인의 대표적인 업체인 BYD, 럭스쉐어, 고어텍 같은 중국 업체들도 베트남에 추가 투자를 대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암코라고 하는 미국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터 업체도 2023년까지 16억 불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전쟁 이후 점차 글로벌 업체들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베트남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주식시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그래프는 베트남 데이터는 아니고 대만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 침투율 그래프입니다. 85년부터 2020년까지 35년 동안의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참여가 증가됐던 그래프를 나타낸 거고요. 경제 성장에 따라서 자본시장이 성숙되고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주식시장도 장기 성장하는 그러한 패턴을 보입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직 굉장히 초입 단계, 전체 인구의 7.4%만이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초입 단계이고요. 앞으로 장기간 20년 이상 증권시장이 성장하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제 베트남 주식시장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미 베트남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유동성은 이 이머징 마켓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하늘색 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이머징 마켓 EM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이고 초록색 바가 베트남입니다. 이미 상당한 국가들의 시가총액을 초과하고 있고 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국가들의 유동성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시장 밸류에이션 그래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작년 4분기에 부동산 관련 유동성 이슈가 발생해서 베트남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급락한 이후에 올해 3월에 정부의 빠른 조치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등에 성공했지만 최근 다시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고 현재 10년 내 최저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베트남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감안했을 때 아주 매력적인 투자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좀 잘 들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으로 한 베트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매우 매력적인 차이나 플러스 원의 핵심 국가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KB 베트남 포커스 펀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